새누리당 비박계 집단 탈당 선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과 분당 사태로 요동치는 정치권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상 새누리당이 분당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정호택 원내대표가 분당은 이미 루미콘강을 건넜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보수정당 사상 초유의 분당 사태인데 좀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상 초유라는 말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들려서 요새 네. 새롭지도 않습니다. 놀랍지도 않고요. 근데 보수주의나 보수 정당의 위기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 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보수주의나 모든 정파에는 위기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거를 누가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사실 지금 보면은 새누리당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유일한 그 보수 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이 그 지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또는 노선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게 건강성을 보수 진영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보수 정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과 그 보수 신당이죠. 보수 신당 두 당이 어떻게 경쟁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마음을 얻느냐에 따라서 보수 지정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재편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어떤 리더십이 생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결국은 그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결국 1월 중에 반기문 총장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그 승패를 가름할 것 같고 예. 그건 중간 정산이고 사실 결론은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인가 야당이 된다면 누가 제일 야당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는 27일에 탈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그 이후에도 추가 탈당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앞으로 추가 탈당은 이미 예정돼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무석 소장께서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를 하셨지만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귀국하면은 크게는 30명 이상 정도 추가 탈당하면은 이제 총 탈당자가 60명을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사상 초유의 보수당의 분당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분당 내지는 탈당 사태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90년 합당 이후에 JP도 당내 입지가 좁아지자 탈당을 해가지고 이제 자민련을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인재 전 의원도 97년 이회창 총재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제 패배하자 불공정 경선 얘기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때는 다 개인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단으로 예. 이번에 지금 벌써 35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바로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이제 사상 초유라고 할 수 있겠고 이번에 분당 사태, 여당의 분당 사태의 가장 큰 의미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이 만든 분당 사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주도하는 그런 분당 내지는 탈당이었는데 예. 이번엔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그냥 탄핵을 주장했고 또 햇불 시위를 통해서 누기를 한 800만 명 가까이 하루에 최고 232만 명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4%,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10% 주저앉으면서 이대로 가면은 보수, 크게는 보수가 다 공멸한다. 네. 그리고 여당도 공멸한다. 그리고 그 구성원인 나도 정치적인 생존이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헌정사상 초유의 보수 여당의 분당 사태가 났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유념해야 될 것이 현재는 분당을 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대선 앞두고 다시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이 만든 분당 사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한편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구원투수의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작년에 이맘때쯤 보면은 사실 굉장히 기시감이 들어요. 그때도 문재인 그 대표가 자기가 이렇게 버티면서 또 신당으로 뛰쳐나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김종인 그 위원장을 예. 비대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대표로 모셔서 결국은 그 총선에서 승리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지금도 임명진 목사에 대해서 김종인 케이스가 적용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임명진 신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추천한 거니까 일단은 목사님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명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6인 회의에서 비주류 주류 6인 회의에서 사실 1차 추천이 됐던 분이에요. 예. 비주류에서 추천을 했죠, 처음에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정우택 의원이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삼고 초려를 하면서 임명진 목사님한테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을 설득해서 결국 어제 오후에 승낙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역시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그 딱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 장례 치르러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평소에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결국 장례 치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가 단순히 새누리당을 없애겠다 또는 죽어가는 거를 그냥 임종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미에서 장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임명진 체제의 성패는 결국 불임 정당인 새누리당을 어떻게 가임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예. 대선에서 어떤 가능성들을 보수 진영에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당내를 어떻게 박근혜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명진 목사는 누가 뭐래도 노동운동 초기 노동운동을 했던 재야 인사였고 사실 뭐 여권 내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윤리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주류에서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당을 재설계하고 재건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존폐가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 불임정당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이대로라면 불임정당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이제 불임정당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건 현재 새누리당을 얘기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을 지금 불임정당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대선 주자가 없습니다. 네. 지금 당내에 있었던 땀경필 도지사 같은 경우도 탈당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원희룡 또는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 다 탈당하겠다는 거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는 남아있겠다는 그런 의사인데 그분은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새누리당의 경우는 대선 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새누리당하고 이른바 보수 신당하고 제가 볼 때는 보수 적자 논쟁 가지고 심각하게 서로 싸울 거예요. 내가 진짜 보수다. 예. 건강한 보수다. 당신은 가짜 보수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구원투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진 목사님을 영입을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아시는 것처럼 비판적이고 또 제야에 활동하면서 옥고도 치르고 유신 시절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새누리당도 사라져야 될 정당이다. 이런 분이지만 막상 들어왔지만 그분이 과연 새누리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강성 친박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분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인적 청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에서 좀 소극적이에요. 물론 이완영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회부시켜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력한 목소리를 냈지만은 이 부분, 인적 청산 부분 없이는 이분이 좀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은 앞으로 현재 보수 신당과의 보수 적자를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밀릴 수가 있다. 예.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이 128명인데 이 절반이 64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4명을 보수 신당의 창당 이후에 넘어서면 보수의 적통이 보수 신당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부분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반 총장의 선택이거든요. 반기문 총장이 보수 신당 세력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독자적인 좀 세를 구축을 할지 많은 궁금증이 야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들어올 때까지 많이 계산을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목표는 대선에서 승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 과정에서 지금은 양쪽에서 아주 경쟁이 치열하게 있는 과정이고 그런 면에서는 반 총장도 끝까지 아마 고민을 하게 될 테고 일단 양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반 총장 생각에는 반문 빅텐트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보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주류 세력은 있어야 하는데 주류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그 국민의당 대표하고도 일정 정도 뒤에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하고도 얘기들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와중에서 반기문 그 총장이 대권을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유리한 게 어디냐.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명확한 후보가 있고 신당 같은 경우에도 유승민 후보가 있거든요. 그럼 새누리당은 후보가 없는데 새누리당이 만약에 살아남는다면은 그러면은 확실한 그 동조 세력은 물론 친박 그룹들은 일부 좀 배제를 해야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은 매칭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런 면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올 때까지 새누리당이 어떻게 완전히 박 대통령의 그림자를 탈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것은 오로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명진 목사가 예. 어떻게 당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여주고 이게 당의 변화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임 목사가 보면은 고향이 충남 당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충남 출신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기문 총장이 들어왔을 때는 추가 탈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충청도의 그 기반 이런 것들과 그 반기문 총장의 충청도 지지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결국은 TK의 민심입니다. 보수 지역은 예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김무성이라고 하는 호남과 PK의 주자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반기문 총장을 모시겠다.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림으로 보면 보수 진영은 역시 TK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승민 지금 후보는 본인이 욕심이 있고 사실 나가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TK를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결국 새누리당이 생존의 길이고 그것을 보고선 반기문 총장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기문 총장의 선택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는 보수 신당에 합류하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예. 당분간은 독자 노선으로 갈 거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수 신당으로 지금 합류를 하게 되면은 외연 확장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자기가 보수 신당으로 성격 규정을 해버리면 새누리와 관계 설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개인 사조직이 이미 있거든요. 반사모도 있고 반딧불이도 있고 또 글로벌 반기문 민족 네트워크라는 그런 사조직이 있습니다. 예. 충청도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명망가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땐 그러다 보면은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수 신당에 데려가려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또 동시에 지금 전진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반기문 메신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보수 신당하고 결합되기보다는 현재 새누리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먼저 이탈해가지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사조직과 결합해서 독자 세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보수 신당과 또 그리고 현재 새누리를 흡수하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3지대에서 경우에 따라서 자기 3자 대결 구도로 가도 자기가 이길 것 같다. 그럼 그대로 가고 3자 대결 구도로 가면은 문재인 주자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안철수 국민의당 주자하고 같이 제3지대에서 반 문재인 구도를 만들어서 양자 대결 구도까지 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독자 세력으로 갈 것이다. 예. 그리고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비박계가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4당 체제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20여 년 만에 재편이 되는 건데 과거의 4당 체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95년도에 사당 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랬어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법안이 제일 잘 통과됐다. 뭐 이런 얘기도 예.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건 뭐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되죠.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제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사당 체계를 장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혼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헤쳐모여 하면서 결국은 양당 체제 또는 3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이 그 4당 체제는 매우 기형적이고 임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각제로 개헌이 된다거나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 자기 위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개헌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4당 체제는 한계가 네. 있다. 그리고 대선 체제에 가면은 역시 후보 중심으로 양강 구도면은 양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네, 보시나요? 사당 체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 2번 있었어요. 예. 1988년도에 민자당, 평민당, 그리고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또 95년도에 민자당, 국민회의, 그리고 자민련민주당 이렇게 있었는데 이 2번의 사당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삼김 중심의 사당 체제였다는 것입니다. 걸출한 1인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삼김 중심의 사당 체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삼김 중심의 사당 체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성 있고 공고했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의 사당 체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임시적입니다. 그리고 계파 중심입니다. 친박 비박 그리고 친문 비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설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 과정을 놓고 이게 제가 볼 때 3당으로 또는 양당으로 다시 정계 개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는 이제 야권이 분열해서 4당 체제가 됐지만은 예. 이번에 4당 체제 같은 경우는 여권이 분열해서 만든 4당 체제다라는 예.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2번의 4당 체제 같은 경우는 삼김이라는 예. 개인이 만든 그런 4당 체제였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4당 체제는 예. 국민이 만든 분당, 국민이 만든 4당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번 대선 지형의 또 하나 변수가 되는 게 바로 개헌 논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개헌 논의를 가지고는 또 어떻게 전선이 앞으로 형성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동안 탄핵 국면은 그 친박이 고립되는 양상 아니었습니까? 전체 지형에서는 뭐 친박이 아주 소수로 쪼그라들었는데 결국 이게 탄핵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탄핵이 완료된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정치권은 급격하게 개헌 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헌 논의로 가면은 결국은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과 개헌을 하자는 세력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대선을 앞두고는 대선 주자 간의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표 이외에는 대부분 개헌을 하자는 쪽이에요. 그러면 이 구도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다. 예.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개헌 논의를 계속 하지 말자.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조간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개헌을 먼저 얘기한 건 난데 압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개헌을 먼저 얘기했다고 하는 그거는 정말 정말 허망한 얘기죠. 너무나 많은 그 레퍼런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 그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표가 지금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내년 초에 귀국해가지고 정말 개헌을 주장하면서 딱 뜨면은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선 국면에서 반기문과 이재명이라고 하는 둘 사이에 삼강구도에서 둘 사이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혼자 이걸 다 먹겠다라고 하는 건 혼자 독주할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조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표야말로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포함해서 다 개헌론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맞고 또 지금 같은 반 총장이 들어와가지고 힘을 실기 전에 본인이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잡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대선 구도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숙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의 지금의 판단과 그 길은 어떻게 보면 대선 전략에서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빨리 그것을 다시 궤도로 올려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특검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 보셨듯이 오전에 이제 김종전 차관이 소환이 됐고 네네. 오후 2시에 최순실 씨가 이제 소환이 되는데 네네. 대통령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많이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제3자 뇌물죄 부분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은 예.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래서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2월 말까지 70일 동안 해야 되고요.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연장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예. 집중적으로 승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3자 뇌물죄를 가장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이제 삼성 부분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 통해 가지고 삼성물산하고 이제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거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를 부릅니다. 첫 공개 소환인데 이런 상황에 당초에는 이제 오전에 김종 전 차관만 예. 부를 걸로 생각이 됐었는데 오후에 최순실 씨를 부른 이유가 첫 공개 소환인데 최순실 씨를 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정유라 지금 신병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유라를 신병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정유라 같은 경우에 최순실의 가장 아킬레스건입니다. 예.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검 같은 경우는 정유라를 신병 확보해서 최순실을 확보를 해가지고 최순실을 압박을 해가지고 죄를 인정받겠다. 그런 전략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해외 자산이 엄청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독일이면 한 8천억 원 되고 그리고 뭐 독일, 스위스 이런 데 차명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10조까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쪽에 회계 전문가 특별 이제 수사관으로 영입을 해서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는 부분이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과정에서 전해지는 바로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계좌를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재산 형성 과정에서 40년 전부터 최태민 일가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에 그 돈 6억 원 정도를 줬고 또 플러스 별도의 재산이 또 넘어갔는데 그걸 최태민 일가가 쭉 관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또 40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또 돌보면서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계좌를 특검이 직접 조사할 수만 있다면은 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탄핵 정국과 분당 사태 관련해서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